우편조사 질문지법이고요. 자, 장점, 단점. 우편조사를 야무지게 알아놓으면 이걸 뒤바꾸면 면접조사가 돼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경제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접근성이 높다. 우체국이 있는 데는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편견의 정도가 낮다. 조사자의 편견 이런 것이 낮다. 그 이유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익명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응답자가 놔뒀다가 자기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에 편하게 응답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측면에서는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을 보겠습니다. 회수율이 낮다라고 했어요. 회수율이 낮다. 유를 이렇게 쓰죠. 이응으로 써야 되겠죠. 회수율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의 진위 여부를 할까요? 응답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응답 진위 여부 확인 어려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누가 답해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결여된다, 부족하다, 낮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질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기와 불기가 나타난다. 오기와 불기는 잘못 기록하거나 기록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응답의 결측값이라고 할게요. 결측값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통제가 어렵죠. 왜? 보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환경 통제 어렵다. 환경 통제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면접조사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직 교재는 안 봤지만 면접을 해볼게요. 면접조사는 장점이 이걸 뒤집으면 돼요. 자, 해봐요. 회수율이 높다. 응답을 하고자 하는 조사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융통성이 높다. 오기나 불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면접자가 체킹하니까. 그 다음에 환경 통제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접근성이 낮다. 그 다음에 편견, 얼굴 보잖아요. 대면하기 때문에 편견에 의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응답자, 면접 대상자를 할게요. 면접 대상자가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 찾아왔잖아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응답자 측면에서 면접 대상자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다. 뒤바꾸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퀴즈. 응답의 타당성이라고 하거든요. 응답의 타당성, 정확도라고 해요. 응답의 타당성이 높은 게 뭘까요? 우편일까요? 면접일까요? 면접이죠. 면접조사가 우편의 타당성이 높아요. 퀴즈. 자, 무의식적인 내용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의식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봐야 돼요. 무의식적 내용은. 따라서 면접조사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표본의 다양성입니다. 표본의 다양성 확보가 용이한 게 무엇일까요? 표본의 다양성은 회수율이 1차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래야 표본이 다양하게 될 수 있고,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조사자 혼자 못해요. 면접조사원들이 바운더리,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서 받아오는 거니까 표본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면접조사예요. 요 세 가지를 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봐요. 응답의 타당성이 낮은 것은 우편조사. 무의식적 내용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우편조사. 표본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편조사. 회수율이 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면접조사 들어갑니다.
개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와 면접자가 대면하여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다양한 조사 내용을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이걸 심층이라고 하죠. 해드릴게요. 자, 심층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면접조사. 이거는 이제 면접조사 날개 쪽에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면접자가 자료를 직접 기입함으로 응답률이 매우 높고요. 질문 내용을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면접자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융통성 이런 것들. 응답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응답자가 응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응답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응답의 타당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문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연구에 필요한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오기불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응답의 결측치가 없다. 왜? 면접자가 직접 체킹하니까. 적절한 질문은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습니다. 비언어적 행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면접 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통제예요. 그 다음에 면접 일자, 시간, 장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에 복잡한 질문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응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합니다. 퀴즈, 복잡한 질문지 사용 가능. 우편조사 보내면 이거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복잡하게 물어보면. 면접조사가 유리하죠. 면접조사는 복잡한 질문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비경제적이라 했죠.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거나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조사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면담의 분위기가 상당히 서먹서먹하거나 좋지 않아서 이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자가 기록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시간을 줄 수 없다. 왜? 가져와 버리니까. 그래서 응답자 측면에서는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응답자의 익명성이 결여돼서 정확한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거짓으로 답을 할 수가 있죠.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은 단점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쓰셨죠? 자, 여기 밑에다가 이거 하나 쓰시면 돼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는 서로 반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면접의 유형이 있어요. 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이 있어요. 제가 면접 조사표대로 그대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건 구조화 면접이에요. 면접 조사표가 나와요. 면접 조사표, 제가 밑줄 쳐놨죠. 형광펜 밑줄. 연구자가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록된 설문 목록, 즉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며 이는 연구자의 편향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구조화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면접 가이드라인, 면접 지침입니다. 면접 지침이 존재하는 것이 반구조화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질문을 변화하는 경우로서 면접 지침만 존재하며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질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화 면접도 하고 비구조화 면접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절히 섞여 있는 건데 이게 반구조화 면접이 되죠. 되게 반구조화 면접을 많이 하잖아요. 비구조화 면접은 개별화라고 하는데 뭐 이건 참고하시고요. 비구조화 면접이 대표 용어니까 이거는 개방형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매우 만족합니까? 아니면 매우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범주가 없는 거예요. 범주가 없고 그냥 조사표가 아닌 질문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개방형 질문이라 하잖아요. 개방형 질문, 그 자리, 개방형 형태의 면접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자,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의 면접으로서 면접에 대한 간단한 주제 목록을 가지고 질문하며 이때 질문은 규칙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전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관찰법 들어갑니다. 관찰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장점의 5번입니다. 5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됩니다. 단독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제 관찰법은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씁니다.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 행동 관찰이라고 하잖아요. 유아는 우편조사 어려워요. 면접도 어려워요. 그래서 관찰법이 용이한 것이 바로
네, 거기 나온 대로 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어려서 구두 표현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법이 적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 위로 올라갑니다. 응답자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나 의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이 응답자를 피관찰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연구라고도 하며 인간의 외부적 행동에 대한 행동의 동그라미. 되게 관찰은 행동을 많이 관찰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에 효과적이고 관찰자가 자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장점,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사회적 과정을 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관찰법이에요. 장점이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므로 질문지법이나 우편조사, 면접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질문지법 아니잖아요. 면접조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나타나는 오류를 잡기 위해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질문이 되게 질문지법이나 면접이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관찰해라. 그 대표적인 유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무의식적인 행동, 응답자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문제는 관찰 방법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 관찰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어려서 구두 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단독으로 출제된 거. 조사 연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뭐예요? 시계열. 자,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시간적인 변수를 도입하기 용이하고 종단 분석. 우리가 이제 종단은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할 때는 뭐 통계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찰해서 쭉 일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종단 분석에 관찰법을 쓰는 거예요. 귀납적 자료 수집으로 귀납적 논리 전개에 유용하다. 질적 연구가 귀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관찰법이나 심층 면접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단점 들어갑니다. 개인의 사적 문제 등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어떤 행동들, 부부간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을 관찰한다? 쉽지 않죠.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응답자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뭐예요? 아, 이거 반응 요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관찰자 요가, 반응 요가, 호손 요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라 말했어요. 조사 대상자의 행동 양식을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자가 선택적, 주관적으로 관찰하게 되어 관찰자의 편견 개입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면 그게 일종의 바이아스예요. 편견이죠. 그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자의 감각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찰 대상의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관찰법은 우편조사처럼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면접조사처럼 힘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 있다 그랬고, 관찰 대상 집단인 표본의 크기가 크면 관찰법 적용이 어렵죠. 우리가 관찰해봤자 모르겠어요. 2명, 3명, 4명 이 정도 해도 버겁거든요. 한 명 관찰하기도 힘들잖아요. 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본이 크면은 관찰법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은 구두 기록이나 느낌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찰된 사실들을 수량화된 자료로 바꾸기 어려운 양적 분석이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찰은 질적 분석에 쓰는 거예요. 양적 분석 수량하는 것은 어렵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날개 쪽에 써주실래요? 자,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종단 연구에 적합해요. 질적 연구에 적합해요. 종단 연구, 질적 연구, 귀납법 이런 것들에 적합한 것이 바로 관찰법이다. 반대로 뒤집을게요. 횡단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양적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연역적인 연역법이요. 이런 방법들은 부적합해요. 이해됐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장점이 되겠고,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단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관찰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은 그 구두 표현 능력이 없는, 뭐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단독으로 나왔을 때 아마 그 정답률 거의 100% 나왔을 거예요.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찰법은 보기 때문에 이 면접법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보면 비경제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비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이해되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의 편견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반응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응효과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점이다. 내가 어떤 것을 관찰했을 때 관찰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피관찰자가. 그러면 이제 반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 방법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먼저 쭉 한번 보세요. 1번 1절은 인간행동에 관한 기초이론인데요. 이 기초이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들만 세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 별표 하나 쭉 넘겨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방어기제론 최근에 진짜 잘 나와요.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릭슨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어요. 프로이드 이론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별표 2개. 자, 넘겨가시죠. 계속. 자, 스키너 4번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 있어요. 별표 하나입니다. 행동주의 이론도 별표 하나 정도만 치시면 되고요. 5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행동주의 이론보다 더 잘 나오니까 별표 2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인본주의 이론은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있거든요. 칼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람 메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욕구위계 이론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칼 로저스는 별표 하나, 메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은 별표 둘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학자들의 이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2절에 보면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체계의 특성, 구조적 특성, 진화적 특성, 행동적 특성, 그 각각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개념을 잡아주시는 것이 환경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체계 모형 브롬펜브레너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가족과 집단, 우리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배웠어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배웠어요. 아주 디테일한 걸 배웠거든요. 여기에서는 개념적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구성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만나거나 한 문제를 만나는데 그 한 문제가 쉽게 나와요. 이거 아마 정답률이 공부를 안 하시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공부를 웬만하게만 하시면 정답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를 꼭 해주시고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자, 제1절에 인간행동에 관한 기초이론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겠는데요. 우리 프로이드 어디서 배웠죠? 네, 실천기술 파트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배웠어요. 정신분석 이론의 키워드도 쭉 써드렸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성격 이론의 기본 전제 들어갑니다. 현관펜 들고 인간의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다. 정신의 밑줄. 프로이드는 정신을 보았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에너지 체계인 정신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정신의 밑줄. 3번은 긴장이 감소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이 즐거움이 pleasure, 쾌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두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여기에 통제를 가하는 사회 환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부에 심리,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면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불안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방어기제입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막내딸입니다.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말한 사람은 아빠인 지그문드 프로이드고, 이것을 이론으로 잘 정립한 사람은 뒤에서 배우는 안나 프로이드가 됩니다.